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까? 하는 질문인데요. 20세기 중반에 DNA 구조가 딱 밝혀지면서 와, 이제 생명의 모든 비밀이 풀렸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땐 정말 그랬죠. 유전 정보가 단백질 만들고 그게 우리 몸 구조랑 기능을 결정한다. 이게 거의 뭐 법칙처럼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유전 정보가 완전히 100% 똑같은데 왜 성격이나 뭐 건강 상태, 심지어 어떨 땐 외모까지도 달라지는 걸까? 아, 맞아요. 어떤 쌍둥이는 한 명만 특정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안 변하는데 그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또 얼마나 발현될지를 조절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유전자 위에 존재하는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와, 그럼 오늘은 이 놀라운 후성 유전학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당신의 삶이 어쩌면 당신의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후성 유전학, 유전자 위에 있는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뭐 DNA 메틸화, 히스톤 변용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네. 그게 대표적인 후성 유전학적 조절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DNA 메틸화는 DNA 염기 서열에 메틸기, CH3라는 작은 화학 물질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화학 물질이요? 네. 이게 붙으면 그 부분의 유전자가 잘 발현되지 못하게 약간 스위치를 끄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책갈피처럼 여기 읽지 마세요 하고 표시해 두는 거죠. 아하, 스위치를 끈다. 그럼 히스톤 변형은요? 히스톤은 DNA가 감겨있는 실패 같은 단백질인데요. 이 히스톤 구조가 변하면 DNA 가닥이 느슨하게 풀리거나 아니면 더 꽉 조이게 돼요. 아, 네, 그래서 DNA가 얼마나 쉽게 읽힐 수 있는지 그 접근성을 조절하는 거죠. 어떤 유전자는 더 잘 보이게 펼쳐놓고 어떤 건 꼭꼭 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메틸화는 꼬리표 붙여서 막고 히스톤 변형은 접근성을 조절하고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후성 유전학적 표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당신의 식습관, 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운동을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무엇을 배우는지까지도 이런 모든 경험들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를 그냥 물려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계속 그 유전자 사용 설명서를 뭐랄까 다시 쓰고 있는 셈이죠. 그 네덜란드 기근 연구가 정말 대표적인 예시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극심한 기근을 겪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특정 질병에 더 취약했다는 그 연구 말이죠. 아, 네. 아주 유명한 연구죠. 그 연구를 보면 임신 초기에 어머니가 겪었던 극심한 영양 부족이 태아의 유전자 발현 조절 시스템, 특히 DNA 메틸학 패턴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아, 그 메틸화 피터네요. 네. 근데 그 변화가 수십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DNA 염기 서열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요. 환경이 그렇게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후속 유전학적 변화가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자녀에게까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진짜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왜 가족력 없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훨씬 젊어 보이고 누구는 아닌지, 이런 노화 속도 차이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다 후속 유전학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전자가 우리 생명의 기본적인 문장이라면 후속 유전학은 그 문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지 결정하는 일종의 문법 또는 강조 표시 같은 거예요. 어떤 단어에 힘을 주고 어떤 문장은 건너뛸지 정하는 거죠. 아, 문법이라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유전체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후속 유전체 정보까지 함께 봐야 진짜 나를,
그리고 생명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단순히 질병 연구뿐만 아니라 뭐 암 치료나 노화 방지 아니면 정신질환 같은 것까지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맞춤 의학이나 건강 관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네. 우리의 생명은 뭐랄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읽히고 쓰이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약간 살아있는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유전자의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나의 어떤 습관이나 경험이 내 유전자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제 식습관이랑 수면 패턴을 막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위에 새겨진 당신만의 그 코드를 잘 관리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질문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만약 자신의 후성 유전학적 상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조절할 방법까지 알게 된다면요. 어쩌면 건강하게 늙어갈 권리를 넘어서 건강하게 늙어야 할 책임 같은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